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 도담의 시간입니다. 방금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대성불교의 등장은 패러다임의 변화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도론도담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방사님, 이 앞에 굉장히 높은 건물이 뭡니까, 이게? 이게 그 유명한 해운대 LCT가 되겠습니다. LCT 건물이 이렇게 높은가요? 이게 도대체 몇 층입니까, 이게? 뭐 100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우와, 100층이나요? 예, 까마득하네요. 와, 대박입니다요. 와. 101층인가 뭐 그렇답니다. 101층. 요 주변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가요, 미포라는 곳인데요. 해운대 미포. 여기 보시면은 다 어선들입니다. 어선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여기가 이제 고기잡이 배들이 있는 그 항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포항구? 예, 미포항으로 지금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불리고 있고요. 여기 아까 보니까 이제 뭐 외가리 같은 큰 새가 한 마리 있던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갈매기들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계단에 있네요, 외가리. 오, 그렇네요. 외가리가 이 마을 주민들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물고기를 얻어먹으면서 배 한 점을. 예, 여기를 지키는 완전히 터줏대감 비슷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잡아먹더라고요. 던져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예, 지금 뭐 갈매기들하고 경쟁 관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주제는 도론도담의 주제는 대성불교의 등장은 불교 패러다임의 변화인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은 그 그리스어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이제 아주 뭐 오래된 그런 어원보다는 이 패러다임이란 말이 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됐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은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제 이 미국인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물리학 박사까지 받은 과학자입니다. 일단은 과학자인데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과학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면에 이제 이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1962년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The Structure of Scientific Paradigm입니다. Scientific Revolution이네요. Scientific Revolutions, 과학 혁명들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과학혁명의 구조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안에 이제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는데요. 1962년도에 나온 제1판에는 어떤 그 연구가에 의하면은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21가지 의미로 쓰였답니다. 아이고. 예, 그 처음에 이제 이 토마스 콘이라는 사람이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자기도 그냥 정확하게 그걸 이렇게 용어를 의미를 정하지를 않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사용을 한 것인데 그런 비판이 제기되다 보니까 1970년인가 뭐 나온 2판인가부터는 이제 그 용어 정립을 확실히 해서 이제 이 후기 부분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했답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이란 게 이제 이 토마스 쿤이 이 과학 혁명에다가 적용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용어들이 이제 좀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 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나 좀 지적이야 이런 인간들은 뭐 거의 다 읽어봤답니다. 그걸 다 읽어보고 또 유럽으로 이제 많이 퍼져나가고
뭐 한국에도 번역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에 일대 이제 신드롬을 뭐 일으키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말하자면은 패러다임 신드롬인가 뭐 과학혁명의 구조 신드롬인가 해서 언론에도 보도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과하게 적용되는 용어로 이렇게 이제 자꾸 쓰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정립이 됐느냐 하면은 어느 시대에 예를 들어 2023년 5월이죠. 지금 5월 1일인데 5월에 한국을 이제 기준으로 잡다 보면은 21세기 초반의 한국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견해를 이제 내고 있는가? 그러한 지금 현재 한국인들의 이 생각과 견해에 절대적인 영향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론의 틀이나 개념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어떤 관점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있을 것인데 말하자면 그 기본 관점을 패러다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초기 불교에 적용을 딱 시켜보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그때 당시의 그 패러다임이었던 바라문교에 대항해서 나온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사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불교와 불교에서 육사외도라고 부르는 자유사상가들 또 그 외에 뭐 90몇 가지 사상인가 100몇십 가지 사상인가로 뭐 나눈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오면서 이 바라문교가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흥 사상 중에서 이제 불교가 최선두에 서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바라문교 패러다임을 전복하는 데 성공했는가 하면은 한편 이 바라문교 쪽에서는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이 전멸당하겠다 완전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라든지 그 자인화교 같은 신흥 사상의 장점들을 이쪽에서도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여서 소위 말하는 인도의 육파 철학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탄생하게 된 그 육파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바라문교가 다시 이제 이 정신적인 혹은 이론적인 재무장을 하고 또 새로운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이론적인 틀이나 아니면은 개념들을 막 내놓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바라문교에서 새롭게 내놓은 패러다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패러다임이 나오는 그 인도 육파 철학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그 인명 철학이 되거든요. 너야야 뭐라는 뭐 부르는 그 인명 철학이 되는데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논리학이거든요. 논리학이 최후로 나오면서 이제 예수 시대에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예수 시대 조금 후기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정립이 되면서 인도 육파 철학은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완성이 되는데 그건 말을 바꾸자면은 그 바라문교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정립되어서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제 추정상으로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러면은 초기 불교와 그 초기 불교를 이어받은 그 부파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패러다임들은 그러면은 새롭게 등장한 이 바라문교의 패러다임에 맞서서 싸워서 그걸 극복해낼 만한 역량이 없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부파불교의 당사자들, 부파불교의 사상가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바라문교의 그 육파 철학하고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 사상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때로는 뭐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비난도 하고 상호 비난 비방 뭐 모략 날조까지도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일단의 다른 사상가들, 그런 부파불교의 그런 그 500년 정도 된 낡은 그런 개념들로는 이 바라문교의 저런 그 신선한 사상, 신선한 패러다임에 이게 대적을 할 수가 없다. 바라문교가 내놓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맞서서 이 불교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고 보는 일단의 사상가들이 이 대성불교라는 이런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공 혹은 식이라는 이런 그 유식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사상들을 내놓지 않았나. 그래서 그 패러다임의 불교권에서도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럼 패러다임이 사상적 체계 또는 사상적 구조 체계라는 뜻입니까? 예.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이제 기본이 되는 이론, 기초, 사상, 기반이 되는 이론이라는 사상, 거죠.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과학적인 사상의 어떤 기초 사상. 그렇죠. 기초 사상 체계. 기초 이론. 네, 기초 이론 혹은 기초 개념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인도 철학, 현대 21세기 인도 철학도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육파 철학의 그 패러다임에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 틀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등장한 육파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등장한 바라문의 패러다임이, 바라문교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이 불교 쪽의 일부 위기를 느낀 사상가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을 거거든요. 그게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그 세계관, 새로운 종교관, 이걸 이제 내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본 불교권의 사상가들은 공 혹은 유식 이런 걸 내놨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성불교의 태동이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그 대성불교의 공유식, 공식으로 대변되는 대성불교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이 불교의 그야말로 이 대성불교의 패러다임 내는 기초 초기 교리 사상 체계, 사상적 체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불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무래도 기존의 바라문교에서 새로운 어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을 나름대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상적 기본 체계가 너무 강력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대성불교 논사들이, 대성불교 어떤 그런 그 선지식들이 그런 패러다임을 새로 구축했다 이 말입니까? 예,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성불교의 핵심이 두 가지 사상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중관이고 하나는 유식이죠, 그죠? 네. 근데 가장 먼저 나온 중관의 용수라는 사람,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지금 AD 150년에서 250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대성경전을 저수를 했던 사상가들이 있었다 이거죠. 나가르주나가 나오기 전에. 근데 지금 경전을 만들어낸 예를 들자면은 이제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대성불교 주요 경전들을 만들어낸 사상가들이 누구인가는 몰라. 밝혀내지를 못했어. 그걸 밝혀내려고 이 불교학이 극도로 발달한 일본의 불교 학자들이 전력 투구를 했는데도 못 밝혀냈어요. 실마리가 없어. 전혀 없어. 몰라. 불교 대성경전의 어떤 그 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누가 그걸 저수를 했는지는 몰라요. 한 명 혹은 여러 명, 개인 혹은 집단이 그걸 만들어냈을 건데 누가 했는지, 어느 집단이 했는지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모르게 했는가요? 그건 이제 태동이 된 거예요.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 거죠. 해봐야 되는데
제 추정상으로는 그걸 쓴 사람들은 철저하게 비주류였고 따돌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왕따. 당시에 불교계 왕따 당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사람들은 그 용수만큼 논리적으로 이 다른 사상가들과 이렇게 토론을 벌여서 이겨낼 만한 그런 그 소양이 약했다. 그런 자질이 약했다. 능력이 약했다.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들만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거죠. 근데 용수라는 사람의 이 생애를 추적해 보면은 이 사람은 토론에 있어서는 천하무적이야.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게 지겹다라고 느꼈을 때 소성의 논사 한 명 보고 야 니들이 나를 원수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소성 논사가 그럼 좋겠대요. 그럼 내가 지금 죽을까. 그러니까 그래 제발 좀 죽어다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문답이. 예. 그렇게 해서 이 용수가 스스로 이제 자진을 해버리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100세에 이제 입적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토론을 해서 상대를 이렇게 이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는 이것도 특수한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어떤 사상에 달통해서 새로운 경전을 만들 정도로 불교의 조예가 깊다고 해서 토론을 잘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예, 토론에는 특화되어 있는 그런 특출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수가 나올 때까지 한 100년 내지 150년간 이 대성불교의 새로운 경전들은 이게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경전이 만들어지면서 혹은 암암리에 극소수만 돌려보는 그런 경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그때 당시 불교계는 이 부파불교의 논사들이 주류였다는 거죠. 사상계, 불교 사상계의 주류. 근데 문제는 인도 육파철학 사상가들한테 깨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밀렸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수라는 이 걸출한 이 대론 사상가, 이 논쟁, 논의, 뭐 이게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논쟁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인물. 별론가? 이런 인물이 아니 그 용수는 소위 말하는 부파불교에도 정통했고 부파불교도 정통했고 대성불교도 정통하거든요. 이 정통한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대론을 해서 불교에서는 대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논쟁을 해서 논쟁 제일이야. 누구든지 굴복시킬 수가 있어. 마치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논의 제일 가전년 뭐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당대 최고였어요. 일종의 달변가? 그냥 달변이라 해가지고 달변을 넘어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어. 논리의 구조. 그때 당시 임명이 이미 나왔을 때니까 육파철학에서 상대편의 육파철학에서 임명이 이미 오지작법에 근거한 임명이 성행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꿰뚫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 중론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의견마다 이 사람이 다 논파를 해버려요. 근거를 들어가면서. 그만큼 이 사람은 이제 뛰어난 사상가라는 거죠. 이런 걸출한 사상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파불교의 논사들이 이 육파철학 논사들한테 깨졌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정해보는 거는. 밀렸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용수라는 나가르주나라는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은 불교 쪽 불교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교를 살려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인도 같은 풍토에서는 옛날 기록을 보면은 사상가들이 대론을 하면은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걸 다 들어. 일반 민중들이 다 들어. 누가 이기는가 누가 지는가를 다 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왕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광장에서 대론을 해버려요. 토론을 해버린다고. 그 논쟁에서 깨지면은 개창피를 다음과 동시에 학파는 몰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종의 도장 깨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불교의 부파 불교의 논사들이 깨졌다고 일단 저는 가정을 하는 거고 1차 대전에서 깨지고 났는데 이 용수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상대방인 이 바라문교의 논사들을 다 해치고 버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 격파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불교를 지켜냈는데 이 바라문 이 한테 밀려가지고 몰락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이 부파 불교의 논사들이 자기를 살려준 용수가 이제 안이 꼽고 또 대승불교에서는 자기들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그런 이론이나 뭐 어떤 개념들을 다 공으로서 다 해치고 격파해 버리니까 이것도 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 않나. 못 견뎠기 때문에 용수 보고 이제 죽어달라고 대놓고 요구할 정도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 그 전환이야말로 이 대승불교의 등장이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예, 굉장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거의 뭐 정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듣고 보니까 참 나가라주나의 등장은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챗 GPT의 등장이라 할까요? 그렇죠. 뭐 대단한 현대판 예. 챗 GPT의 등장. 그래서 그 사람이 붙은 별명 중에 하나가 제2의 석가모니불이거든. 제2의 석가모니불. 예. 석가모니불의 환생이라고 재탄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죠. 당대 인도에서는 당할 자가 없어. 예. 그러면은 인도에서 당할 자가 없다면은 불교의 본고장에서 당할 자가 없다는 거니까 그럼 전 세계에서 그 방면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원탑. 여러분 좀 이렇게 패러다임에 대한 용어와 또 대승불교의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 등장,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나온 거죠. 그렇군요. 뉴 패러다임. 뉴 패러다임이 새롭고 이제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해 주시고 오늘 방거사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밑에 제가 이 바다 또는 배 이거 파도 물결을 보다 보니까 정신이 멍해가지고 지금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양해하시고 오늘 이 도론도담을 들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부탁하고요. 자, 이 방거사님 마지막으로 요 주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승불교는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가 대성공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방거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